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뭐 추석 연휴 오랜만에 굉장히 좀 이게 며칠 걸쳐가지고 쉬어봤는데 저희 이제 안동주 PD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가지고 추석 연휴 남들은 이제 6일 쉬는데 저 한 3일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 좀 가보죠. 수도권 민심 가늠자로 지금 떠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1일에 본투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6일부터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나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강서구 현장을 찾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가지고 현장 유세에 총력 지원을 펼쳤는데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서울시장하고 합이 잘 맞는 후보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밀어주는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후보 유세, 진교훈 후보 유세에 가담을 했는데 특히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다름 아닌 김태우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서 치러지는 본인이 초래한 선거다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4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궐선거에 다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요. 반면에 김태우 후보는 보궐선거 책임론에 대해서 일명 애교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후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본인 표현대로 하면 이제 애교쟁이신데 아마 국민들은 그 액수가 그렇게 애교스럽게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김태우 후보가 올해 이제 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발생한 세금을 쓰고 남은 잉여금이 한 1,05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본인이 취임을 한 이후에 이 강서구의 사업 구조를 개편해가지고 내가 만든 남은 돈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고 낭비성의 사업을 줄였기 때문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이제 아낄 수 있었다라는 주장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산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해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자체 예산 같은 경우 세입세출 예산은 이게 딱 맞추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이 작년에 1조 1,600억 원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짰었는데 결산을 올해 해보니까 작년에 예상보다 세금이 들어온 액수가 커가지고 3,200억이 추가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이 추가 경정 예산을 해가지고 추가로 사용도 하고 초과 세입 지출 계획을 세워서 사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집행을 못 해가지고 그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1,057억 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뭘 잘해서 남았다기보다는 세입 자체가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쳐서 남은 돈에 가깝다. 그 세계 잉여금 중에서 구청이 뭘 잘해서 아낀 돈 예산 절감액은 2,700만 원이고요. 계획을 바꿔서 그러니까 딴 데 쓰여야 될 돈을 이쪽으로 바꿔서 변경한 금액이 32억 원이니까 최대한 선회했을 때 김태우의 강서구청이 남겨놓은 돈은 32억 2,10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게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못 쓴 돈, 그 다음에 남은 돈. 이게 이제 세계잉여금 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상민 그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저희 하이킥에도 종종 출연을 하셔가지고 재정 전문가죠. 이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분에 따르면 애교 수수료 1,057억 원을 남겼다. 만든 돈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상민 연구위원의 지적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40억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40억이 애들 장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0억이면 강서구의 어르신들 쉼터, 경로당에 1년 내내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뭐 맹공을 펼쳤고 반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그럼 잘했냐? 이걸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964억 원이 들어갔다. 소위 이제 안호박 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런 추가 예산이 들어갔었다.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적이 있느냐라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워낙 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단식 이후에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빨리 당무에 복귀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르면 당무에 복귀를 하고 복귀하는 대로 곧바로 진교훈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첫 번째 당무 보고를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이해식 선거지원본부장한테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아마 당무에 복귀하고 나면 현장 유세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 여의도에서 정치권에 한 발짝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읽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 코끼리가 생각나죠. 예. 자, 안호박 1,000억 원. 이거 니들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보궐선거 얼마 드나 뭐 이런 것부터 생각나요. 그거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공방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공방을 어느 수준에서 딱 잘라버리는 게 인지심리학상은 맞는 말이다. 조지 레이코프가 이미 했던 얘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 영수회담을 추석 당일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야 영수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민생 대책을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맞받았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밑도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고 해! 라면서 고함을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명분 없는 영수회담 제안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시즌2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내놓은 건데 김기현 대표도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민주당 스스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는 영수회담이라는 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구시대의 유물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했던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이 다시 맞받았습니다.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고 하는데 여당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서로 이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놓고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가 과거에 사실은 그 권위적인 1인 지배 정당 그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주 대통령이 쓰던 말입니다. 여당 총재이던 시절. 네, YS 때는 한 10번 했고요. DJ 때는 한 8번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번도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갖고 당시에 홍준표 대표를 초청을 했나 뭐 이랬고요. 그러면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야당에게 설명해야 될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온 뒤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같은 거는 사실 야당에서도 그렇죠. 한번 들어봐야 될 이야기죠.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 굉장히 역사적인 회담. 그 회담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 그 역사가 바뀐다라고 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던 회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야당 대표 전후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명하고 협치를 요청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시는 게 대통령으로서 협치를 실천하는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뭐 끝나고 나서 입장이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고요.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지금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인데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대신에
윤 대통령은 이제 국군의 날을 맞아서 어제 전방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GOP까지 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육군 제25사단의 GOP를 방문을 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북한군 초소를 직접 관찰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강경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발언을 이번에도 반복을 했습니다. 최성진 25사단장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응사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 군이 갖고 있었던 대응 매뉴얼에 맞는 반응은 아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네. 그 뭐 직접 간담회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는데 그 얘기까지 마저 듣고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오늘 뭐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 그 숙소라든지 이런 거 다 둘러보고 침상도 좀 가보고 여러분하고 좀 식사도 하면서 군 그 급식이 요새 어떤지도 좀 보고 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여기서 피자에다가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민통선 밖에서? 예, 민통선 밖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뭐 사회에 있을 때는 이보다 더 맛있는 거를 먹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런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사회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펴나갈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국지전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교전 수칙에 맞춰서. 그런데 대통령은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재래식 무기 대결이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 대결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핵 도발을 하면, 핵을 쏘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갖는 거는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전쟁이 난 이후에는 다 망한 다음에, 우리 집 망한 다음에 니네 집도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대통령의 임무와 야전부대 소대장의 임무를 혼동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할수록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적과 맞서 싸우지만 저는 적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 총을 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이게 군인들을 위로하는 방법 아닙니까? 대통령의 임무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현장 소대장이나 중대장들 같은 경우에 교전 수칙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장 소대장이나 중대장들이 상황 판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그건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북한과의 어떤 여러 도발 상황을 맞아봐서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나중에 이제 되짚어봐서 아는 거지만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오발인 경우들도 있고요. 내지는 뭐 자기네 이제 부대 내에서 뭐 탈주가 일어났을 때나 그런 경우에 소총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피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상황들에 맞춰서 현장 부대나 혹은 뭐 사단급에서는 다 대응 매뉴얼을 나름대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짚어보지 않고 대통령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대응 사격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칫하면 상황을 키우는 위험한 이 발언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아마 지적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노인의 날 메시지 여기서도 또 공산 세력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노인의 날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네. 그 작년 노인의 날 메시지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부가 아니라 작년에 본인이 냈던 노인의 날 메시지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빠진 게 있어요. 작년 노인의 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의 현장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국 수호의 현장,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게 한 산업발전의 현장,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 문화의 현장에도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의 현장이라는 얘기가 빠지고 공산 세력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일부러라도 병렬에서라도 하나를 그대로 두고 독립투쟁 두고 공산 세력 두 개를 같이 뒀을 것 같아요. 왜 이러시죠? 뭘 그렇게 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독립투쟁한 어르신들은 빼고 싶으신가요? 그 얘기 넣어두면 홍범도 장군 독립투쟁했던 어르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 얘기를 꼬리를 물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셨나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메시지 관리 담당 비서라면 두 개를 동시에 공산주의 정체 세력과 싸워야 된다, 공산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요한 메시지로 넣고 싶다고 하더라도 두 개를 같이 넣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이게 이런 논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독립투쟁했던 어르신들 얘기는 빼셨어요? 작년에는 본인 입으로 해놓고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메시지 관리하시는 비서님들 조금 눈치 좀 챙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도쿄전력 사이트 한국어 오염수 공지는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가 됐었는데 여전히 방치되고 있고 일본어나 영어 사이트와도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됐다. 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을 한 뒤에 일본이 공언했던 게 뭐냐면 오염수와 관련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거기는 일본어로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다 이제 번역 소개를 해서 주변국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보 공유를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공언했던 거랑은 다르게 일본어하고 영어 페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한국어와 중국어 포털 쪽은 완전히 좀 방치된 상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에서 추석을 맞아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일본어와 한국어 영문 서비스를 대조해봤더니 통계 수치가 다르고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한국어 사이트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요. Q&A 그러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는 코너라든지 해양생물 사육 일지 같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포인트들도 차이가 좀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지 내에 탱크 대수 그러니까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도 오염수가 계속 좀 누적이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보인데 네. 한국어판에 비해서 일본어판이나 영문판 같은 경우는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돼서 한국어판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 공지사항이나 Q&A 부분 같은 경우도 한국어판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애초에 5월 30일에 그 자기네 이 공개 리플릿을 통해서 나왔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국어판은 사실상 공지사항이나 Q&A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Q&A 부분을 보면 한국어판에서는 문답이 9개가 들어있는데 일본어판에는 4개 주제로 쪼개가지고 26개의 문답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덜 쓴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변재일 의원실에서 우리 정부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항의할 계획 같은 거는 아직은 없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답변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뭘 살펴봐요. 다 살펴서 입에다가 떠 먹여 넣어 드렸잖아. 언론에서. 변재일 의원이 또 그 국감하면서 국감 준비하면서 입에다가 또 넣어 주셨잖아요. 뭘 더 살펴보신다는 거죠? 살펴보다가 보면 한국어판에 Q&A 9개만 있는 게 다른 일본어판에 있는 26개로 갑자기 분신수를 써서 26개로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아무도 항의하지 않으니까. 한국 정부가 항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그 오염수란 말 국감 전에 이거 뭐 처리수로 바꿀 기세예요?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오염수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수산업계의 지적을 이제 여당 쪽에서 계속 설파를 해왔는데 그래서 10월 국감이 되기 전에는 용어를 바꿔가지고 오염 처리수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양수산부 쪽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요즘 언론에 오염수 괄호 열고 일본 정부 처리수 이렇게 쓴 언론도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도쿄전력의 2차 방류는 신세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